안녕하세요. 수없이 글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진솔하게 제 얘기를 써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항상 남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남들의 입장에서 남들의 시선으로 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제 입장에서 저의 얘기를 적어보는 게 아주 어린 시절 방학 숙제로 썼던 일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처음인 것 같네요. 톡톡 사연을 정말 즐겨 듣고 있어요. 성우분들 목소리도 편안하고 역의 사연을 제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막상 나한테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저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답을 내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었거든요. 늘 좋은 답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게 꼭 그 상황에서 옳은 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선택의 무게가 그렇잖아요. 제 선택으로 온 상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선 더더욱이요. 오늘 톡톡 사연에 보낼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저의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회고록이자, 그래도 그런 답답한 과거에서 알을 깨고 나온 저의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깨고 꽉 막혀 있던 저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건 톡톡 사연의 역할이 정말 톡톡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감사 인사가 길었네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과 등을 돌려서, 그래서 넌 어떤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섣불리 얘기를 꺼내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부족한 것도 없고 남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그런 완벽한 유년 시절이요.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셨어요.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직을 수행하시다가 내려와서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요. 외갓집은 경기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였고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살면서 한 번도 직업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었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어머니의 역할, 그렇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런 완벽한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강남 키즈,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네요. 제가 아직도 장난처럼 저를 키운 건 파라리 보모 아주머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진담이 조금 더 많이 섞인 농담이에요. 늘 역할 수행만 충실해온 어머니였지만 저를 돌보는 데는 많이 서투셨거든요. 어머니도 어머니가 처음이라 그러셨겠지만 따뜻한 손길보다는 엄한 눈길을 더 많이 받아가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었어요. 항상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렇게 다 가지고 태어난 주제에 감히 재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고 책망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래 불행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재앙이라는 말보다 제 어린 시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싶은걸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 그렇게 완벽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작은 흠집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과 재력을 다 쥐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권력과 재력의 그늘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고 즐길 줄 아셨던 어머니, 그렇게 완벽한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저 역시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인간이었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요.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 건지 저는 두 분의 뜻에 부합하기에는 졸작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10달을 채 못 채우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일까요? 유치원을 다닐 때는 말을 더듬는 습관이 굉장히 심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장애인가 싶어서 유명한 병원에도 가보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아동 전문 의사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절망하셨죠. 아직 제대로 연글지도 못한 아이의 머리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절망하셨을 뿐 절대로 인정하진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문제는 고치면 그만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입을 꾹 다물게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죠. 날씨가 좋아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서, 때로는 속상해서, 부모님한테 한창 제잘거리고 싶은 나이지만 제가 입을 열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 부모님은 엄한 표정으로 회초리를 꺼내 들었어요. 그게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 입을 꾹 다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무건 수행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절대로 두 분이 만들어낸 하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피나는 노력을 하셨죠. 저는 4살 때부터 학원이며 가정교사까지 붙여가면서 선행학습을 했어요. 정말 딱 한글을 떼고 나서부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하는데도 말을 더듬고 저는 수준인데 집안에서는 영어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치원을 다녀오고 나서 오후 5시까지는 차에 실려 다니면서 이 학원 저 학원을 건너 다녔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개인 과외 그리고 저녁 8시까지는 어머니가 옆에 붙어서 학원 숙제를 봐주셨죠.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이나 친구들과 놀았던 놀이터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은 그래서인지 아무리 머릿속에서 뒤져봐도 단 한 페이지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키가 아주 작아요, 아직도. 저는 그 원인이 어린 시절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그것마저 못마땅한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저를 주제로 두고 두 분이 많이 싸우셨던 기억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는 저 하자품이 누구를 닮았냐였어요. 언성이 높아지고 너를 닮았네, 아니네 너를 닮았네. 결국 그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고 저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제 탓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컸어요.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도 저 때문, 내가 모자라서 하루 종일 학원을 다녀야 해서,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키가 크지 않은 것도 나 때문, 모든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그 문제의 원인은 모두 나한테 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컸겠어요. 공부는 당연히 잘했죠. 주입식이긴 하지만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 어리고 말랑말랑한 머리통에다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집어넣는데 아무리 튕겨낸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으니까 부모님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 완벽한 집안에서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 사회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고 남는 시간에는 틀어박혀 공부를 하고 키는 작지 애들이랑 어울리는 법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지. 제가 살아왔던 세상에는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자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보다 모자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밟으면서 앞서 나가는 법을 배우면서 크거든요. 애들 눈에 저는 공부는 잘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인간, 그래서 그 틈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딱 그 정도인 사람인 거죠.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법도 몰라서 학교에서 그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뭘 했냐면요. 저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어울릴 만한 좋은 집안의 자제들을 뽑아서 그룹 과외를 시키면서요. 친구를 만들어주는 목적도 딱 하나였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단순히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 활동도 해야 했고 학생회 활동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전부 부모님께서 설계를 해 주신 거죠. 어느 순간 그래도 공부를 하다가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좀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조차 친구가 아닌 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어머니부터 도우미 아주머니 손을 다 타기 때문에 한 번도 두고 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대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물감 세트를 두고 온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널린 게 물감이고 팔레트에 짜기만 하면 다시 쓰지 않으니까 저도 대수롭지 않게 친구들한테 빌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술 시간이 다가오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러니까 그룹 과외를 하던 친구들에게 물감을 빌리러 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나 그거 없는데 하고요. 가방에 삐져나온 물감이 뻔히 보이는데 없다고 하니까 너 가방에 있는 거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니네 아빠한테 전화해서 가방에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이랬지? 너 혼자서는 말도 못하잖아. 니네 아빠 아니면 친구한테 말도 못 거는 거 아니었어? 반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비웃는데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하면서 어딘가로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요.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저는 부모님이 없이는 준비물 하나도 빌릴 수 없는 등신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처음으로 가방을 싸들고 학원이고 뭐고 다 빼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단 결석 소식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어머님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떻게든 결석 처리가 안 되게 하려고 진단서를 떼고 학교에 전화를 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정말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만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가방 싸들고 집에 올 정도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전 살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 번도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더 그러셨죠. 저희 집안이 모두 법조인 출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중앙지법 부장 판사까지 하셨고 아버지도 중앙지법에서 판사 출신으로 로펌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너도 당연히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너도 당연히 판사가 되어야 한다 하고 당연히 중앙지법까지는 가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과학자, 요리사, 진로 탐색란에 애들이 다채로운 자신의 꿈을 적는 동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판사라는 두 글자가 문신이라도 한 것처럼 지어지지 않았죠. 저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때부터 제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행복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남들이 참 행복하다, 기쁘다 얘기할 때 저 혼자만 공감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감정일까 집까지 와서 곰곰이 곱씹곤 했습니다. 동굴 속에 가둬놓고 부모님의 입맛에 맞춰 자랐던 사람인데 저에게 꼭 맞춰져 있는 행복을 찾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주어진 계획대로 짜여진 목표를 차근차근 수행하면서 기뻐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게 내 행복이겠거니 그렇게 살았던 거였죠. 입시 때는 왜 살아야 할까? 이렇게 이유 없이 살아갈 바에는 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보다 배로 늘어난 공부량에도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폭언을 견뎌야 했고 그런 구박은 S대 법대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쓸모없는 자식.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 줄 알아? 남들한테 너 정도 투자했으면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다.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인데 너는 떠서 입에 넣어줘도 못 받아 먹으니 내가 할아버지 뵐 낯이 없어. 어디 가서 내 자식이란 소리 듣고 싶으면 적어도 기본은 하면서 살아라. 아버지의 기본, 저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허들이었지만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이상 전 영영 쓸모없는 자식 취급을 받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는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이전 사법시험이 존재할 때였고 저는 보기 좋게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죠. 낙방이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명문대에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오로지 S대 법대라는 목표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고 부모님의 끈질긴 독촉에 정신병으로 입원하기 직전 대학을 합격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껴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얻어주시고 부모님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참 모순적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시기를 꼽아보려고 한다면 법대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가족들과 연락조차 거의 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 수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지만 학교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가둬져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라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유치한 괴롭힘들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죠. 그래도 그동안 거의 습관처럼 공부를 해왔던 덕분인지 사법시험에는 한 번에 붙을 수 있었어요. 저희 사회에서 오랜 속설처럼 전해오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소년 등과는 인생 3대 불행 중 하나라고요. 일찍 고시에 합격하면 젊은 나이에 관직에 앉아 성공 가도만 달릴 것 같은데 오히려 고시에 여러 번 떨어져 본 사람들이 성숙하고 내공을 갖출 수 있다고. 속설처럼 전해오는 말인데 제가 바로 그 속설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시험에 합격해서 부모님은 이제야 그간의 노력에 빛을 발한다며 처음으로 기뻐하셨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시만 합격한다고 해서 판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었죠. 판사 임용을 위한 성적으로 사시 성적이 60%, 연수원 성적이 40%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밥 먹고 사법고시 준비만 하던 사람들이니 사시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연수원의 성적에서 상위권을 기록해야 판사 임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으니까 그야말로 바늘 구멍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중충한 인생을 살아왔던 제가 연수원에 들어가서 당시에 저희 기수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받아들게 됐어요. 당시에 판사 지원을 했던 연수원 동기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그렇게 판사 임용이 됐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적어서 냈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법원에 배치가 되는데 중앙지법, 지방법원, 경기 충청순으로 인기가 좋았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셨던 중앙지법에 첫 배치가 됐다고 하면 그건 법조계에선 그야말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엘리트 코스를 동기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임용 소식을 받아들고 나서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껴봤어요. 집에서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랑과 칭찬을 그 시기에 다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대단한 트로피라도 된 것 마냥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법조계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빴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집안에서 초석을 다 잘 닦아놨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기에 이 성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런 말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합격한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말도 꾹꾹 눌러 참았어요. 소년 등과는 인생 3대 불행 중 하나라는 얘기를 했죠. 판사 임용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 인생 3대 불행 중 하나가 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꽃길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의 판사 인생에 끔찍한 방해꾼이 찾아오게 됐죠.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성공의 갈림길이라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판사직에서 내려와 로펌에 들어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거액의 사건들을 수임하는 것을 보면 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특히 로스쿨이 생기기 이전 사법시험 시절에는 출신 대학 연수원 기수와 같이 인맥으로 통하는 법조계였기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서는 6개월이라도 판사를 하다가 내려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지름길 공식까지 존재할 정도였죠. 늘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명정대하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모습, 그러니까 임용 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매일같이 시달려야 했어요. 제 위의 기수 선배 판사 중에서 재판이라는 게 원래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는지 경연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내리는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늘 선택을 내려야 했고, 사람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제 앞에서 거짓을 고했습니다. 재판장이 선 지 6개월이 지나니 상태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흉악 범죄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제 정신도 함께 메말라갔고, 마지막으로 살고 싶어서 찾아간 정신과에서 이제는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 와중에도 밀려드는 재판 때문에 일을 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야 하는 검사가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판사보다 검사들 분위기가 더 군대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판사가 아닌 검사로 임용됐다고 하면 살아서 이 사연을 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그 괴로운 시기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진정한 지옥이라는 게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요. 사람들 눈에는 제가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려운 형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부모 잘 만난 덕분에 모자람 없이 공부해 법관까지 하이패스를 달고 통과할 수 있어. 그렇게 다 가진 주제에 사회생활도 못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법도 모르겠고, 판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직장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이 더욱 지옥 같았죠. 제 마음은 항상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야 했죠.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딱이라는 것을 맞아봤어요. 새빨갛게 부어오른 뺨보다 부모한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손을 매몰차게 내치는 것 같아서요. 나 약한 놈, 어떻게 내 자식으로 저런 실패자가 나왔는지. 뭐? 판사를 간도? 네가 지금 함부로 관두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다른 놈들이 못 올라가서 안달인 자리인 줄은 알고 나는 소리야? 겨우 사람들한테 멱살 잡히고 전화 오는 거에 벌벌 떨어서 못 버티겠다니. 당장이라도 판사복을 벗어 던지고 어디론가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중차대한 선택조차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멍청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초임 판사로 임용되고 나서 주로 형사 단독 업무들을 맡았는데 재판이 거의 없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사나 소액 사건을 맡으시는 판사분들은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는 초임인데다가 형사재판을 주로 맡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 신경 써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들이 배로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사건에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른바 깡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밀려들었고 판례나 선례가 전혀 없는 이런 깡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 마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결국 제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게 됐어요. 그날은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법복, 그러니까 판사복의 단추를 잠그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지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사건의 주문을 낭독하고 오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재판 현장이었고 형사사건이었던 만큼 피고 측과 원고 측은 격앙된 목소리로 다툼을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큰 목소리로 법정 내의 소란을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득히 먼 곳에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자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것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보안관리인들이 말릴 새도 없이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들어와 제 멱살을 잡아 올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끝으로 저는 그대로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법정에서 이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 아버지 귀에도 분명 들어갔을 텐데 어떤 반응이실지 당장 피고인에게 멱살 잡혀 기절한 판사라는 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워하실지 이제 막 깨어난 저는 그런 거나 걱정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눈을 뜨고 제 곁을 지키고 있어주는 가족 하나 없이 저 자신조차 저를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충동적인 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병원을 퇴원하고 법원으로 돌아가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중앙지법에서 끌어줄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을 쥐고 있는 저를 선임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사직서 대신에 그냥 질병 휴직을 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재판장에서 멱살 잡혀본 판사가 어디 너 하냐겠냐면서요. 제가 당장 죽겠다고 저 좀 살려달라고 빌 때는 꿈쩍도 안 하시던 어머니도 제가 판사를 관두겠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냥 그 모든 상황이 웃기기만 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의지대로 제 삶을 결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법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시선만 감당해야 했으면 다행이게요. 살면서 들어야 할 모든 폭언들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지원받았던 모든 것들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며 너처럼 의지력이 부족하고 모자란 실패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직장 하나 관둔 것뿐인데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인가 싶어 한때는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어쩌겠나요. 제가 그런 명예로운 직장을 간두면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데요. 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던데 저는 오히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부모와 연을 끊고 살면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배웅망덕하게도 그동안 꽉 틀어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제 인생에 자리를 잡아버린 우울증이 그렇게 빨리 호전되진 않았어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저는 간단하게라도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대한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이력서를 들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 떡하니 S대 법대라는 학력에 판사라는 경력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뽑으려고 하겠냐고요. 아니 애초에 그 경력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좋은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제 상태에서 하기에는 똑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 일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마주쳐야 하는 일들이었고, 저는 그렇게 계속 일도 가족도 모든 것들로부터 회피하면서 집안에 숨어서 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갑갑하고 깜깜했던 동굴 같은 인생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호흡기가 되어주었던 것이 남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 앞에 종종 찾아갔던 도시락집이 있었는데요. 다른 가게들과 달리 단골 손님인 저에게 살갑게 말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말없이 반찬을 하나 더 챙겨준다든지 남몰래 쿠폰을 하나 더 찍어준다든지 불필요한 오지랖이 아닌 보이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주는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가게 앞에 대문짝만한 글씨로 도시락 포장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이 앞에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해서요. 혹시 이력서가 필요할까요?
저희 가게 단골이시죠? 도시락 포장 아르바이트 하는데 무슨 이력서가 필요하겠어요. 오래 일하실 수만 있으시면 괜찮아요. 단골이시니까 반찬 어디 들어가는지도 다 잘 아시겠네요.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또 골치 아픈 이력서를 써야 할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친절한 목소리로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 물어주던 목소리.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야 들은 얘기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제가 가게에 찾아온 이후로 처음 말을 건 거라서 그거에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말도 없이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던 터라 혹시라도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도 딱히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 중에서도 가장 단순 노동.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사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아파트 앞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 포장이나 하고 있다는 게 흔히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은 아니지만요. 정말로 그 일을 하고 남편을 만나면서 제 어두침침하던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늘 법정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바빴던 저도 그런 남편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편견 없이 의심 없이 대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이웃이라는 건 또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던 저도 조금씩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했던 저는 어느덧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를 넘어선 가장 친한 말벗이 생기게 됐고, 이제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사실 털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맞겠죠. 학력이나 이전 경력을 숨기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둘러댄 얘기들을 해명할 시간조차 없었을 뿐더러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집에서도 문전박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더니 뭐? 결혼? 그것도 뭐라고? 도시락 장사? 이제 너한테는 기가 차서 화를 낼 기운도 없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왜 집구석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는지 이해도 안 되는구나. 네가 언제 내 딸인 적이 있었냐? 허락이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능한 일 아니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까. 돌아오는 냉담한 시선, 축복 어린 말들로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란 예상도 하지 않았지만 아예 자식 취급도 하지 않고 저를 쫓아내실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도 하지 못했기에 충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긴 사연을 남편에게 다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살아왔던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대신에 그저 가족과 연을 끊고 살고 있고 변변찮은 대학에 나왔다는 얘기로 얼버무리고 말았죠. 참 미안하고 고마웠던 건 그런 염치 없는 제 조건에도 남편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당신 참 힘들었겠다고 웃으며 저를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텅 빈 가족석으로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남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들어간 이후로 제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한 남편, 그리고 그 남편만큼이나 현명하고 따뜻하신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저에게 항상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고 별것도 아닌 일에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시댁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사회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던 저의 시집살이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던 제 인생의 지옥이 다시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건 남편의 두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집에 동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두 동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철렁하던지요.
저도 고학력자인 마당에 고학력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웃기긴 하지만 여태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니 뭐 인성이나 마음 수양을 할 여유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서열을 매기는 순위가 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마냥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또다시 그런 사람들과 시댁에서 엮이게 되는 건 또 다른 의미로 고역이더라고요. 동서, 이번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관련해서 자문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아, 왜 우리 친척 언니 중에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 언니 하나 있잖아. 기업 관련해서 법률 자문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 원래는 한참 대기해야 하는데 식구가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어머, 정말요? 형님, 이번 주에 바쁘세요? 주말에 백화점이라도 같이 가요. 그러게요. 식구면 서로 사는데 보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보탬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짐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있어서 원. 아우, 듣는 이 형님 서운하시겠다. 아, 왜 그래도 나중에 회사로 도시락 배달이나 한번 시키면 되지. 형님, 저희 야근할 때 배달이나 한번 와주세요. 식구들끼리 돕고 살아야 되는데, 형님네가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런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왕따, 소위 은따라고 하죠. 며느리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속에 저는 또다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겨냥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에 올 때마다 저를 쏙 빼놓고 선물을 준다거나 저를 쏙 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술 마시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죽으림을 다해서 그 지옥 같았던 집에서 겨우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온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동서들의 무시와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 한두 번 보나요?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더욱 괴롭히기가 만만한 상대라고 인식한 모양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과거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친구들은 저희 집안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보고 그나마 몸이라도 사리는 눈치였지만 동서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는 백도 없고 부모 형제 하나 없는 학교나 제대로 졸업했을까 싶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만만해 보일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설령 정말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서들이 저만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한다면 전 정말 그 잔잔한 괴롭힘을 견뎌내면서 버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참지 못하고 동서들을 들이받게 된 데는 저도 차마 참을 수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제 곁에 함께 있어줬던,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남편을 건드리는 건 저도 가만히 참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어요. 나가서 외식을 하는 대신에 좋은 재료들을 사서 대접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평수가 어떻네. 이런 집에서 애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품평회를 하고 있는 동서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가족들이 있으니 끓어오르는 화를 눌러 참으며 저녁을 대접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모자라게 산다고 하지만 나이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 시동생들 생일에 매번 50만 원씩 봉투를 하면서 성의 표시를 했어요. 그 나이 먹고 선물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차라리 마음에 드는 것을 살 때 좀 보태라는 마음으로 저희 살림에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가족들 생일에는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챙기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곳에서 무시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당연히 봉투를 건넬 거라고 생각했던 두 동서가 저에게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형님, 이거 아주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되게 비싸고 좋은 거라서 저희가 쓸까 하다가 그래도 생신이라 가지고 온 거예요. 평소에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하더니 그래도 챙길 때는 제대로 챙기는구나. 영 경우 없는 인간들은 아니구나 했었는데 쇼핑백 속 내용물을 확인하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두 동서들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들어있는 선물을 꺼내보니까 고급스러운 포장에 그릇이 있더라고요. 남편 선물이라고 하기엔 저희 집에서 쓸 수 있는 살림살이 같아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챙겨온 게 어디냐 싶어서 그릇을 꺼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박스 아래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증정용이라고 말이에요. 그 글자를 확인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 생일이라고 하루 종일 가족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했던 제가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순식간에 호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이딴 취급을 하고 이딴 선물을 들고 오는 동서들도 어이가 없고 자기 마누라가 뭘 들고 왔는지 제대로 떠들러 보지도 않는 시동생들도 솔직히 제 눈에는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릇의 포장지를 벗기고 싱크대에 그대로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식탁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과일을 먹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일동 조용해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꼭 제가 판사 일을 그만둔 그날 법정 생각이 나서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박스를 들고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을 먹고 있는 두 동서의 얼굴에 그 박스를 집어 던졌어요. 두 동서와 시동생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질문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비싼 밥 먹여주고 생일 때마다 용돈까지 챙겨주는데 사람이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주버님 생일에 증정용 그릇을 선물이라고 들고 오는 신부는 뭐 하는 짓인지 묻고 싶은데? 누굴 정말 바보로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형님, 아니 증정용이라고 다 같은 증정용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브랜드인 줄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형님 아무리 이래도 이 증정용 그릇 돈 주고 못 사세요. 하긴 뭐 대학이나 제대로 나오셨어야 말이 통하지. 아니 무슨 전문대나 제대로 나오셨어요? 재수 씨,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계속 얘기하라고 내버려 둬봐. 평생 자랑할 게 학력밖에 없는 모양인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학력 자랑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볼 테니까. 판사 시절에도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참 많이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숨을 고르고 방으로 들어가 농 깊숙이 넣어둔 법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벗었는지 생각을 하니 옷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오전 재판에 나가는 기분으로 다시 판사복의 단추를 채우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저희 동서들의 표정을 보셨어야 했는데요. 법복을 입고 누가 봐도 판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꼴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난감한 건 둘째치고 당황한 동서들 앞에서 서울대 법대 졸업장을 펼쳐 보였죠. 큰동서 친척 언니가 변호사라고? 어느 법대 출신이야? 연수원 몇 기고? 법조계에서 연수원 기수가 판사 입김이 얼마나 센지 모르나 본데 판사 말 한마디면 휘청휘청하는 게 변호사 목숨줄이야. 그렇게 친척 언니 이름 팔고 다닐 정도면 그런 입김에는 안 흔들릴 정도로 뒷배가 좋나 보지? 감히 판사한테 학력 운운하면서 무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안인 거 아니었어, 동서네가? 아니, 형님이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형님이 어디 별 볼 일 없는 전문대 출신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판사인 줄 알았으면.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야.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내가 언젠가 당신 그 입 때문에 제대로 말아먹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제발 어디 나가서 입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공부만 하느라고 영 개념이 없어서 전 정말 그런 선물 준비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어디 잘못이 용서가 되겠어요? 제가 판사 출신이라 잘잘못 따져 묻는 건 정확해서요. 제대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변명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엎어야 할지 제대로 감도 안 오네요.
감히 누구 남편한테 증정용을? 진짜 증정용 같은 인간들이 누군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그래도 둘 중에 눈치가 더 빠른 작은 동서가 먼저 납죽 엎드려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작은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먼저 발을 빼더라고요.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고 의리 지키자고 으쌰으쌰 할 땐 언제고 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서로 금세 손절해버리는 걸 보니까 참 이 우정도 습자지나 다를 바 없이 얄팍하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남편의 생일은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어요. 큰 동서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눈치챈 건지 그제서야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더군요. 제가 그 사과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사과할 상대가 잘못되지 않았냐. 다시 한번 남편한테 똑바로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치자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저희 남편에게 사과를 했어요.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출신 학교 가지고 급을 나누고 따돌리고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거기서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런 사람들이랑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동서. 그동안 얼마나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졸업장이라는 거, 그거 결국에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열심히 산 증거라도 되는 거야?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 자랑할 거라고는 학벌밖에 없는 두 동서들은 그렇게 오랜만에 내린 제 판결 앞에서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저희 집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어요.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남편한테 이제는 제가 사과해야 할 차례였죠. 솔직히 사기 결혼이라며 결혼 무효 소송 당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는 것 하나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부모님과 어떤 식으로 인연을 끊어지게 됐고 판사 일은 왜 그만두게 됐으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요. 남편의 이해를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얘긴데 너무 늦게 말했었던 거죠. 동서들만 나무랄 게 아니었어. 사실 당신을 가장 크게 속였던 건 난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인 걸 알면 당신이 실망할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여태까지 도망치기만 했으니까 이제서라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싶어.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당신 만나서 내가 제대로 된 인생 살 수 있었어. 다행히 남편은 이런 저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 줬습니다. 이혼까지 감수하고 사실을 고백했던 저는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말 못할 사연을 숨기면서 살아온 제 마음은 어디 편했겠어요. 저도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거대한 바위를 치워낸 것 마냥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톡톡 사연을 제보하는 지금 이제 제 인생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변호사로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법정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우울증도 좋아졌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판사의 입장으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서 싸워주는 것이 오히려 제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병가를 쓰지 않고 자진 퇴사한 내역 때문에 로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께서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힘내어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젠 또 든든한 변호사로 더욱 속 시원한 사연과 함께 또다시 톡톡 사연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기구한 인생사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디다가 얘기라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견을 구한다기보다는 제 얘기를 털어놓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외동 아들이라 모든 걸 아낌없이 저에게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병을 얻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후로 병을 얻으셔서 몇 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한순간에 바뀐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저는 사회로 내던져졌어요. 주변에 바뀐 시선 따위는 신경 쓰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과 어머님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처 졸업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중 제일 구하기 쉽고 돈도 많이 주는 게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가늠이 되지도 않을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만에 대부분을 갚았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어느덧 28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 기억에 엊그제 저는 18 고등학생이었는데 말이죠. 가족도 친구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28, 1.5평 남짓한 작은 단칸방에 앉아서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매일 눈 뜨고 일하고 이 작은 방에 쓰러지듯 잠이 들고 매일매일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언젠가 아버지처럼 병을 얻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딱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지. 나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삶.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자 싶어서 자취방 앞 슈퍼에 번개탄을 사러 갔어요. 술이 조금 더 취하면 용기가 더 날 것 같아서 소주 2병과 번개탄 하나를 사들고 자취방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죠. 어? 장훈 씨! 돌아보니 그곳엔 저희 공사장 격리일을 보는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순영, 그녀는 참 고왔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늘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 탓에 여기저기서 추파도 많이 던졌죠. 험한 남정네들밖에 없는 판이잖아요. 공사판이라는 곳이. 저도 잠시 그녀를 마음에 둔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성품, 예쁜 얼굴,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남자라면 그녀를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안주도 없이 술 마시시게요? 그러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날 연탄구이집에서 둘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살아온 얘기, 앞으로의 얘기들을 하면서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날 번개탄 든 걸 보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때 당신 얼굴이 진짜 곧 죽을 사람 같았거든요. 가만히 두면 내일 초상 치르겠다 했어요. 난 당신이 나 좋아서 말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사람이었어요. 얼굴보다 마음이 더 그랬죠. 주변에서 김 씨는 무슨 복이냐고 다들 그럴 때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내게 시련만 주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죽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고 천사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는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겠죠. 뭐 하나 가진 것도 없이 학벌도 중졸이라 군대까지 안 다녀온 남자에게 그렇게 꽃 같은 딸을 보내다니요. 저 같아도 정말 쌍수를 들고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틈만 나면 찾아뵙고 설득을 했죠. 아내도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장모님께 매일매일 말했다고 나중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졌어. 그래, 결혼해.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녀는 제게 단지 연인이고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이자 살아갈 이유였어요. 연애할 때는 그녀를 보기 위해 살아야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녀를 책임지기 위해 살아야 했죠. 그녀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고 함께 있는 시간은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불 꺼진 집에만 들어갔었는데 이젠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런 따뜻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매일매일이 그냥 꿈 같았어요. 이게 사람 사는 행복이구나 싶어서 매 순간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어디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약한 사람이라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병원 한번 가봐. 진짜 괜찮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하던 아내가 어느 날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임신이래. 3개월이래. 상상도 못했던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뻤지만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나처럼 힘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막노동판에서 벽돌이나 짊어지는 아빠의 아들, 평탄할 리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내는 제 이런 고민을 다 알기라도 한다는 양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착하고 예쁠 거야. 그런 거 다 괜찮아.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잘 키우면 되지. 오빤 나랑 오빠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게 싫어? 난 너무 행복한데. 그날 이후 앞으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심했어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더 늘리냐 독하다 했지만 정말 세상에 못할 게 없었어요. 없던 힘도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러가는 아내의 배를 보며 함께 행복해했죠. 아가야, 곧 엄마랑 아빠랑 만나자.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아내는 임신 기간에도 내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임신 중독증이랬나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정말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아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게 정말 이 꿈처럼 찰나 같은 행복만을 주고 다시 그 행복을 앗아가 버렸어요. 난산이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히 아이는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천운이라고요. 천운은 무슨 순영이가 없는데 천운이라니. 저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장모님에게 아이를 부탁한다는 쪽지만 남기고 나와 다시 술로 전전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공사장도 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그대로 죽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더 이상 그녀가 없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용기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술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요. 멀쩡한 정신으로 집 앞 슈퍼에서 번개탄을 사들고 들어오던 길이었어요. 김서방. 익숙한 목소리에 움찔하고는 돌아보니까 장모님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아이를 향해 인상을 찌푸렸죠.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데리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순영이 죽인 그 애. 자네 아들이야. 장모님이 못 키우시겠으면 어디 고아원에라도 가져다 버리세요, 그냥. 아이, 그게 무슨 소린가? 순영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네.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나.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순영이도 없는데.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려던 저에게 장모님은 억지로 그 아이를 안겨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었거든요. 순영이랑 똑같지? 그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 엄마를 꼭 빼닮아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내가 죽고 그렇게 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들어보니 장모님은 일부러 아이를 제게 주고 가신 거더라고요. 제가 죽을까봐 말이죠.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생명줄은 제 아들이 됐습니다. 지 엄마를 쏙 빼닮아서 예쁜 아들. 그 아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에는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셨고요. 다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누가 보면 40대라고 오해할 정도로 외모도 몸도 지쳐갔지만 아이를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던 그 해에 장모님이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세상에는 정말 아들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놀림이라도 받을까 해달라는 건 무슨 수를 써서든 다 해줬어요. 어린 시절 갑자기 무너진 집안 때문에 손가락질 받던 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순영이와 저의 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싫었거든요. 제가 한번 느껴봤기 때문이겠죠. 아들이 커가면서 해줘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제가 일을 더 늘리면 되는 거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졌죠. 물론 그전에도 밤낮 없이 일만 했기 때문에 아이와 마주 앉아 제대로 밥 한 번 먹은 적 없긴 했지만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부쩍 저를 많이 피하더라고요. 아빠랑 이번 주에 같이 밥이나 먹자.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 그럼 엄마 제사는 일찍 들어올 수 있지? 몰라요. 방에 들어가면 방문은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고 집에도 부쩍 늦게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주위에선 그 또래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조금 크면 괜찮아진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아들은 커갈수록 엄마를 더 닮아갔죠. 정말 예뻤습니다. 남자아이인데 말이죠. 걸어가면 주변에서 다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듣자 하니 자기 학교뿐 아니라 옆 학교까지 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지 엄마가 그렇게 예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로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명함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보아하니 연애 기획사 명함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보고 연예인 하래요. 믿을 만한 곳이야? 애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어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거냐? 네, 그리고 학원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생 기간 동안 학원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됐지만 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처음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들어줬어요. 가서 동의서를 쓰고 한 달에 200씩이나 하는 학원비를 보냈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데뷔 조회인가 어딘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곧 데뷔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아이돌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사생활 노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제 환경이 뭔지 이런 거 다 비밀로 해야 할 것 같대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회사분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힘든 집안 환경 밝히는 게 아이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인 애들이 더 인기가 많다나 뭐라나. 우리 아들은 고생한 티가 전혀 보이지 않아 힘들게 큰 줄도 몰랐다고.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아들은 숙소 생활을 시작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면 늘 연습하느라 바쁘다, 시간 되면 가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어요. 김씨, 아, 이거 김씨 아들 아니야? 하면서 보여준 영상엔 정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른 남자아이들 몇 명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죠.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보고 있자 동료가 그러더군요. 아야, 아들 데뷔한 것도 몰랐어.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아,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요즘 엄청 인기 많대.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지금 전화 받을 정신도 없고 개인 휴대폰은 저희가 쓰지 못하게 하는 중이라 문자 보고 제가 대신 연락드렸어요. 괜찮으시죠? 아이고, 예, 괜찮죠. 아, 근데 민준이가 데뷔한 것도 저는 이제 알아서 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만간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연락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죄송해요. 바쁜 일만 마무리되면 애 데리고 집으로 갈게요. 아들 목소리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멍하더라고요. 원래도 살가운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아니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남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전화 이후로도 한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랑 함께 말이죠. 바쁜 활동이 이제야 마무리가 돼서 늦게 찾아뵙게 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인사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아이는 쓱 피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아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니까 좀 섭섭하긴 했어요.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관찰하듯 저희 집을 살펴보는 것도 그랬어요. 한참을 집 안을 살펴보던 직원이 말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민준이 집안 환경 저희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가 저희 그룹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민준이 얼굴이 잘생겨서도 있지만 민준이가 풍기는 분위기가 왕자님 같다나 뭐라나. 그래서 민준이 보고 팬들이 다들 왕자님이라고 불러요. 지 엄마 닮아서 얼굴이 잘났긴 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팬들이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이런 집안 환경 알려지면 민준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집안 환경. 슬픈 말이지만 사실이긴 했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자랑거리는 아닌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도 그 전에 민준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제 지인들도 있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텐데요. 다행히 민준이 집안 환경 자세하게 아는 친구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아버님 지인들만 좀 단속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제안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한 거라면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아빠한테 데뷔한다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오랜만에 와서 인사 한마디가 없어. 바빴어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입을 꾹 다무는 아들을 보고 서운했지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정신도 없는 애한테 잔소리도 할 수 없어 그냥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죠. 다들 뭘 그런 걸 비밀로 하냐 했지만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 다들 비밀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 민준이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은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TV를 틀면 아들의 광고가 나오고 주변에서 요즘 민준이 인기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죠. 그러는 동안 아들은 명절이나 생일에 안부 문자 한두 번 온 거 말고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정신이 없나 보다 하며 감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가장 서운했던 건 지 엄마 제사에 연락 한 통 없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오라고 문자까지 넣었는데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제 엄마 제사라고 바빠도 오라는 아빠 문자 못 봤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제가 놀면서 안 갔어요. 그럼 그렇다고 문자 한 통을 못 넣어. 문자 하나 못할 만큼 바빴어? 네, 그만큼 바빴어요. 그리고 매년 있는 엄마 제사 한 해 못 챙기면 뭐 큰일 나요? 뭐? 이 자식이?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가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엄마랑 무슨 정이 있다고 나보고도 엄마 제사를 챙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챙기면 되는 거지. 너, 네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놈의 너 나태가 그렇게 됐다. 골백 번은 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렇게 만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마시지 않았던 소주를 마셨어요. 속상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됐습니다. 슬프고 서러웠어요.
그리고 먼저 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죠. 그 후로도 아들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문자의 답장도 단답형, 전화를 해도 네, 아니요. 얼굴 안 본 지는 어느덧 2년 정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은 더더욱 유명해져서 대한민국에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 김씨 아들이 뭐 안 해줘? 뭘 해줘? 아유, 요즘 TV 틀면 아들 광고가 나오는데 돈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여. 아이, 자기 때문에 막노동하느라 고생한 아버지 집이라도 한 채 떡 사줘야지. 아, 김씨가 자기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그런 거 바라고 키웠나? 그래도 그게 아니지.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돌려받자고 아들을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목숨 부지하고 살았으니 고생한 대가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좀 아팠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보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입금이 됐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3억이라니? 이사부터 하세요. 이사?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가 판자촌 같은 집에 산다는 소문이 돈다고 회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이사부터 하세요. 난 이 집이 편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안 들어도 될 소리 듣잖아요. 이사하세요. 소문이 크게 도는 건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도는 소문들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사실은 가난한 집 아들이고 아들이 성공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아는 척도 안 한다고 말이죠. 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소문 돈다고 하는 것을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준 돈으로 근처에 적당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이삿날 지인들이 찾아와서 아들 잘 키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을요. 서러웠습니다. 무얼 바라고 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니 사실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해주며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아들이 저를 짐짝 취급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했어요. 더 이상 나를 챙기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대신 엄마 제사만은 챙기라고 말이죠.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바라고 키운 아이도 아니고 아들 키우면서 저도 이 지옥 같은 삶 살아낸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한 걸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어 엄마가 자기 낳다가 그렇게 된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함만 느끼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아들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지엄마 제사 때도 문자나 전화 한 통 오는 게 다였고 좀 지나서는 누가 봐도 회사에서 보낸 듯한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들만 왔죠. 어느 날 다 차려진 아내의 제사상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허망했어요. 아들을 낳다가 목숨을 잃은 아내도 그 아내가 남긴 아들을 키우자고 죽자 사자 일만 했던 지난 날도 말이죠. 지인들은 그게 어디냐, 그래도 아버지라고 집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지 않냐. 요즘 같은 세상에 말년에 고생 안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만상에서 TV도 잘 보지 않는 저에게 공사판에서부터 오랜 인연이었던 박 씨가 찾아왔어요. 술을 사들고 말이죠. 그는 오래된 인연이라 아들 얼굴도 제 사정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요즘 TV 잘 안 봐? 그 자식 얼굴만 보면 괜히 마음이 심란해져서. 근데 안 나오는 곳이 없더만. 그래, 오만 곳 다 나오더라, 그 자식. 아, 왜 그 자식이래. 언제 말년에 돈으로 부모 속 안 썩이는 것만 해도 효자라더니.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이, 지 아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이렇게 모른 척을 해? 그것도 모자라서. 왜? 아이, 무슨 일 있어? 아니, 지 아빠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갑자기 화가 나네. 안 그러던 사람이, 아, 왜 그런데 새삼스럽게?
원래 그런 말은 일체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사두고 찾아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술만 푸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가 왜 그날 그랬는지 알게 됐죠.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선 날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좀 지나서였는지 한가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우민준 아니야? 우민주는 저희 아들의 가명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아들이 찍은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 엄마를 아주 꼭 빼닮긴 했어. 라고 작게 중얼거리고 또 심란한 기분이 들어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전에 토크쇼 나온 거 봤어? 아이고, 안 그래도 그거 난리더만 입양하라며. 그랬대. 부모가 버리고 가서 친부모 얼굴도 모르고 지금 부모 밑에서 살았더라고. 아유, 지금 부모님은 성품도 좋고 집도 부자던데. 지도 복이 있으니까 그런 집안에 입양을 간 거지. 지금 잘 되는 거 봐. 아유, 저 얼굴이면 복이 없어도 잘 되겠구먼. 뭐 요즘은 입양도 애기들 얼굴 보고 데려간다더만. 진짜 잘생기긴 했어. 어? 친부모 얼굴이 궁금하네.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손님. 아이, 왜 그래요? 메뉴 금방 나와. 그거 정말이에요? 뭐가? 아니, 저 사람 고아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했다는 거 진짜냐고요? 아, 그럼 진짜지. 아이, 내가 쟤 나오는 토크쇼를 우리 딸내미랑 보고 불쌍하다고 펑펑 울었는데, 엊그제. 박 씨가 술을 사두르고 온 그날이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켜놓은 밥을 먹지도 않고 식탁 위에 10,000원을 올려둔 채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아이, 손님! 아이, 밥 안 먹고 가! 아, 2,000원 거슬러 가! 정말 뒤도 보지 않고 냅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토크쇼 재방송을 틀었습니다. 그 속의 아들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로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근사한 모습으로 말이죠. 마치 한 번도 힘든 일을 겪어본 적 없었던 것 마냥 그늘 없이 해맑게 TV 속의 토크쇼 MC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를 버린 부모님을 굳이 궁금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들이라 딱히 생각이 난다거나 그립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얼굴도 모르는데요, 뭐. 이런 가정사를 밝히기 힘드셨을 텐데요. 제 가정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회사분들은 말리시긴 했는데 그게 흠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부끄럽지도 않고요. 지금 부모님들은 미국에 계신다고요? 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변호사를 하세요. 미국에서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귀티가 나나 봐요. 아, 그런가요? 정말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자신의 가정사는 그랬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로 살다가 자식이 없는 지금의 부자 부모님들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은 거라면서요. 저 나쁜 놈. 저게 지금 지 엄마를.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 막노동하며 고생한 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을 낳다가 죽은 엄마를 마지막까지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달라 말했던 지 엄마를 자신을 버린 부모라 말하다니요.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씨였습니다. 자네 저 개자식이 그런 인터뷰인가 뭐식인가 한 거 알고 그날 찾아온 거지? 봤어? 아이, TV도 안 본다더니만. 온 동네가 그 얘기를 떠드는데 어떻게 안 봐? 그리고 왜 말을 안 했어?
자네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했지, 난. 아이, 그리고 그런 얘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기도 했고. 내 저 자식을 가만히 두나 봐라. 감히 지 엄마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장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웬일로 처음부터 받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던 것 마냥. 네, 너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야? 어? 이제 보셨나 봐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시켰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마저 저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이제 보셨나 봐요. 그게 지금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어? 그런 말을 해놓고. 반쯤은 맞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집에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이 혼자 컸잖아요. 고아나 마찬가지죠 뭐. 다를 게 뭔가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냐? 어? 뭐가 됐든 저는 혼자 큰 게 맞아요. 어머니나 아버지 없이. 조만간 찾아뵐게요.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촬영 들어가야 해서 끊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는 또 끊겼어요. 멍하니 끊긴 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두둑 눈물이 흘러내려왔죠. 생각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적은 아내가 죽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죠. 김씨, 안에 있어! 김씨!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던 박 씨가 찾아왔어요. 겨우 문을 열어주고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주저앉았죠. 그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김씨,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캬도 캬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래. 응? 사정 같은 거 없대.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없더라. 박 씨가 놀란 얼굴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놈의 나쁜 자식 하면서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사실 그땐 그런 말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대체 그런 아내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나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잘못 키웠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모자랐던 걸까? 그렇게 밤낮 없이 페인처럼 술만 푸던 때 띵동하고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요즘 수시로 박 씨가 찾아와 제 동태를 살펴대는 턱에 저는 또 박 씨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박 씨가 아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둘과 함께 말이죠. 이 시간에 술 드셨어요? 아들이 풍겨오는 술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죠. 그 전화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면 한 대 치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지 엄마를 꼭 빼닮은 얼굴을 보니까 그럴 힘도 안 생기더라고요. 누가 봐도 우리 순영이 아들인 그 얼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집을 둘러봤죠. 그러고 보니 이사 가라고 돈을 주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생전 안 하더니. 조만간 뵐일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더라고요. 남자 한 명은 아들의 옆에 또 한 명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밉다고는 하지만 같이 오신 분들은 손님이고 하니 식탁에 소주병을 치우고 음료수 한 병을 내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금방 끝나니까 그냥 앉으세요.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정이 좀 없고 툴툴거리긴 해도 저런 애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변했나 싶었어요. 아들을 향해 인상을 찌푸린 뒤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변호사님. 같이 온 옆에 앉은 사람은 변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자신을 부르자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시죠. 몹시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마치 처음 본 남을 대하듯 말이죠. 그 말투와 얼굴을 괘씸하게 생각하며 윗장의 서류를 먼저 꺼내봤죠. 그리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비밀 유지 각서였어요. 제가 그 어디서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각서였죠. 지금 이게 뭐냐? 읽으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요. 어디 가서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요. 호주제 폐지로 호적 정리는 불가능하대요.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지금 이걸 나보고 사인을 하라고 가지고 온 거냐? 어? 그럼 이걸 왜 가지고 왔겠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다음 서류도 보세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는 마음으로 다음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면 10억을 입금해준다는 내용의 서류와 아파트 한 채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멀뚱히 보고 있는 저에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대충 15억 정도 돼요. 그리고 현금 10억 드리고 이 집 팔면 또 돈이 생기겠죠. 그 돈까지 모두 드리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아버지 소리는 어디 가서도 하지 말라 그 말이냐 지금? 네. 그게 지금 키워준 애비한테 평생 공사장에서 흙만 만지시는 분이 이런 큰 돈 언제 만져보시겠어요. 그냥 사인하시고 돈 받아가세요. 그 편이 아버지한테 좋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길래 매번 그렇게 억울해 죽겠다는 반응이신 거예요. 솔직히 저희 사이에 아버지 아들 간의 정이 어딨어요. 얼굴 보고 밥을 몇 번이나 먹었다고.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좀 그만 앞세우세요. 제가 저 나타가 돌아가시라고 했냐고요. 왜 저한테 그분 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박 씨였습니다. 아니 지금 자네 말 다 했어? 박 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왔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세요? 박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제가 내야 할 화를 대신 내주는 듯 말입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부족한 하나 없이 키우겠다고 남들 몇 배로 일해가며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는데 공사판에서 그러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런 아버지를 감사하다고 얻고 다녀도 모자랄지언정 부모 자식 연을 끊자고 찾아와. 아저씨가 대체 무슨 상관인데 끼어드세요? 이건 저희 가족 일인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가족 일? 너 지금 그 가족 그만하자고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입을 꾹 다물고선 저를 보더군요. 박 씨가 대신 화를 내주는 걸 보면서 머리가 차갑게 식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떨림도 없어졌더라고요. 숨을 몰아쉬고 차분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고마움 몰라도 된다. 나도 네 엄마 죽고 따라 죽으려고 했던 거. 그래도 순영이가 낳은 아들은 키워야지 싶어서 산 것도 맞으니까. 그래도 너 나타가 죽은 너네 엄마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지. 몇 번을 말해요. 얼굴도 모르고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한테 제가 무슨 정이 있냐고 계속 그걸 강요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낳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어머니의 선택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미 죽고 안 계신 분 때문에 제가 왜 힘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챙기고 기억하고 품고 사세요. 저한테까지 이러시지 말고. 이 자식이? 저는 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요. 거기 사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화난다고 막 지르지 마시고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도 못 꿀 돈이에요. 그러고는 변호사와 매니저를 대동하고 돌아가더군요. 문이 닫히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단한 분 나셨구만. 나셨어. 박 씨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안색을 살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저에게 박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아유. 한참을 그렇게 저를 다독이던 박 씨가 돌아가고 아들이 남기고 간 서류를 보며 찬찬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아버지 삼지 않겠다는 건 괜찮다 여겼어요. 아니 괜찮지 않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 엄마를 그렇게 얘기한 건 도저히 참을 수도 참아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집에 있는 가장 멀끔한 옷을 차려입고 아내의 납골당에 먼저 들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의 회사로 갔습니다. 민준이 애비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바로 사장이 나와서 만나주더군요. 서류 주시러 오신 거죠? 생각 잘하신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동의 서류를 주러 온 줄 알았던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되물어 왔습니다. 평소에도 잘 안 보시던 아들이셨잖아요. 이제 와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해요. 아니, 아버님. 사장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저는 제 의사 전했으니까 이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 바뀔 일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소문 내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살라고 하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냥 없는 셈 치자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러자고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 회사를 나왔죠.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박 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제가 사장에게 주고 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가 난 듯 인상을 팍 쓴 아들이 다가왔어요. 멍청하기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뭐? 이 자식이. 사인하시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소문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말처럼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마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서류 작업이 깔끔하게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딴소리 할지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나중에 본인 발목이라도 잡을까봐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들 입으로 그렇게 직접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변하니까 돌아가. 매일 그렇게 슬퍼 마시죠? 어디 가서 이런 아버지 있다는 말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낳아놓기만 했으면 다야? 이런 식으로 책임지라는 건데 왜 말을 못 알아먹으세요? 부모 안 하는 걸로 책임지라고요. 네가 언제 나를 부모로 생각하기는 했냐? 없어요. 나한테 부모가 어딨어. 한 명은 태어나 보니 죽고 없고 한 명은 맨날 집에 없이 오로지 나 혼자 컸는데 그러니까 고아라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저에게 서류를 던지더군요. 사인해서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꼴의 자존심 지킨다고 이러시는 거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화도 하지만 인간이 덜 됐더군요. 어떻게 우리 밑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밤새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밝힐지 말지를요.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밝힌다고 정신을 차릴지 아닐지 모를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저대로 둘 수는 없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러더군요. 김 씨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오. 하지만 그 자식은 김 씨가 그런다고 정신 차릴 것 같지가 않어. 오히려 자신 망하게 했다고 자네 더 원망하겠지.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자네한테 어떤 소리를 할지를 어떻게 알아? 보아하니 거긴 큰 회사 같던데. 그날 같이 변호사도 막 데려오고. 박 씨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무턱대고 내가 자기 아버지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친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떠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가 아들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뭔가를 바라고 나타났다 생각하겠죠. 생각 잘하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하면 안 돼. 아들을 상대로 복수 아닌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일단은 박 씨 말대로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말만 내 아들임네 하고 세상에 밝힐 수는 없으니까요. 서류를 주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더니 아들이 냉큼 집으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녹음기를 사서 켜두었어요. 그리고 대화 녹음을 했습니다. 아들과 회사 측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지 아무 의심이 없이 얘기를 하더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통장으로 10억이랑 이 집 계약서 명의이전이 될 겁니다. 명의이전은 일주일 내에 처리될 거고요. 그 뒤에 이사를 하시든 집을 파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사 가세요. 난 여기가 편해. 우민준 아버지가 이렇게 좁은 집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 아버지 아들 영 끊는 사인하자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야.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한둘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상한 아저씨도 그렇고. 박 씨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문득 깨달은 듯 말하더군요. 변호사님, 저희 그분께도 비밀 유지각서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차피 신뢰성도 없고 여기에 아버님만 아무 말 안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 리도 없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니 아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 키운 아들인데 공사장에서 일하시면서 저 키운 건 이미 차고 넘치게 돈으로 보상 받으셨고요. 부잣집 아들로 이미지 메이킹 다 해뒀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다 하면 그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어머니 그 아들 소원 들어뒀다 생각하고 잊으세요. 그냥. 오늘부터 평생 볼 일도 없을 텐데. 그래, 알았다. 혹시나 음주나 도박 사기 이런 거 당하고 돈 다 날리고 와서 저한테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일 없어.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가 사인한 서류들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잘 사세요. 그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아들을 봤어요. 문이 닫히고 녹음기를 꺼내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자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 녹음본을 듣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 같지 않고 마치 딴 사람들 얘기인 것처럼 현실감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박 씨에게 들려주고 또다시 괘씸하다 난리를 치는 박 씨를 뜯어 말리고 지금 집으로 들어와서 이 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TV에는 아들의 광고가 나오고 있네요. 아직 이 글을 등록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글이 올라간다면 이 모든 내용을 보시는 거겠죠. 여기서 제가 뒤로 가기를 누른다면 이 글은 세상에서 없는 글이 되겠죠. 아들은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을 영원히 숨긴 채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지 아닌지요. 그리고 아내가 있다면 제게 뭐라고 했을지도 말입니다. 그 착한 사람은 분명히 그냥 용서해주라 했겠죠.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
아예 지옥과 같은 삶을 산 건 아니었구나 하고 제 삶도 돌아보게 되네요. 잠깐이지만 부유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고, 물론 빚 갚느라 고생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아들을 얻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적도 있었죠. 아내가 죽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냥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뿌듯해했던 적도 많았고요. 내가 결국 키워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되어버렸지만요. 17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온 제가 빚을 갚느라 또 아내를 만나서 또 아들을 키운다고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까지 살아있네요. 이 글이 만약 올라간다면, 그래서 제 아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너와 네 엄마는 너를 이렇게 반가워했고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다고 말이죠. 물론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될지 말지도 말입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